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5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때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특정 투자 판단으로 해외 주식을 일거에 다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 올해에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혹자 같은 경우는 수익 났으니까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금을 낼 때는 가슴이 아픈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회를 되면 투자 실패썰들만 모아가지고 좀 따로 영상을 올려볼게요. 그리고 채널 3주년이 됐는데 브이로그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기 먹지 마요, 대체고기 먹어 라는 얘기인데요. 이 대체고기라는 게 뭐 채식주의자를 위해서 나온 콩고기랑 유사하지만 사실은 단순히 웰빙, 채식주의자만을 위한 것이 대체고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육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전 세계가 대체육류 다음 식품, 이 세계를 끌어갈 다음 패러다임의 식품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대체육류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도 배달의 특정 상품 을 말하려는 건 아니고, 당일 배송이 이제 미국에서도 꿈이 아니라 현실화되는 수준에 이르는데, 그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시도를 하기로 했고 이번에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IT의 발전이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제 게시물로도 보셨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뭐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데, 뭐 1주 뒤에 봐요, 4주 뒤에 봐요 하면서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 제 뭐가 조정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대체육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주 전쯤에 대체육류를 개발하는 회사 비욘드 미트라는 곳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콩이나 이걸 넣어서 만든 콩고기라는 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냥 먹어보신 분들 맛없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는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콩과 같은 것으로 고기를 만드는 건 맞는데, 그거를 뭐 조물조물하고 어떻게 해서 요리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을 가진 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추가적인 효모 이런 것들과 함께해서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키워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드는데, 당연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소, 돼지, 닭 등을 키워서 얻어내는 고기랑은 다르게 실험실, 공장 이런 곳에서 고기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뭘로? 식물성 단백질, 콩과 같은 것으로. 어쨌든 비욘드 미트, 고기를 뛰어넘은 고기를 만드는 이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25달러에 출발해서 제가 눈으로 본 게 85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3배죠. 물론 실제로는 예전부터 투자한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훨씬 싼 가격에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 수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보니까 뭐 한 66불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주식의 오르내림을 일희일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말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회사, 대체육류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비욘드 미트가 만들고 있는, 그리고 몇몇 다른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이 고기 아닌 고기라는 게 대체 왜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걸까? 단순히 뭐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이기 때문, 또는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에 더 건강에 좋아서 웰빙에 맞기 때문에만 대체육류가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기존의 축산업을 조금 볼게요. 그러니까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을 키워서 고기를 팔고 그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재료들을 가공하는 업을 축산업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 축산업이 지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환경 오염을 끼친다라는 것에 대한 레포트가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뭐 UN 보고서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공기, 그리고 물, 토양, 땅이죠. 땅에 대한 오염을 정말 그
극심하게 시키는 업종이다라고 발표가 납니다. 야, 그래봤자 뭐 공장 차보다 심한 거 아닐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 같은 경우에는 메탄을 생성해낸다고 해요. 이게 공기오염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데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온실가스라고 하죠. 그것의 대략적으로 뭐 37%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소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위가 5개예요.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내뿜는 게 인간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사람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소를 자연 그대로 증가하게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증가를 시키잖아요. 소를.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가 어느덧 차지하고 있는 공기 오염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한 축 자체가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단백질이 생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공기 오염. 그러면 물이나 토양은 뭐겠어요? 가축을 키우면서 뭐 약이나 이런 것들도 쓰고 먹이도 쓰고 먹이 남은 찌꺼기 같은 거나 그리고 배설물 같은 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물 한 가족 몇 마리가 싸는 그런 분량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단위의 소, 가축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배설물을. 그것들이 모두 인근의 물과 땅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물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축산업에서 나오는 뭐 공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꾀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눈에 목장이 보이진 않아도 이 축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지구 오염 정도가 엄청나다라는 것들은 이미 다들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들을 키우는 곳은 결국 그 동물들이 삶의 터전이 될 만큼의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무슨 사막 같은 땅인가요? 아니죠. 보통 어느 정도는 비옥하거나 또는 동물들이 사는데 비옥 정도는 아니어도 풀이나 기타 공기 환경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산업이 우리 인간이 늘어나는 만큼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는 한데 인간이랑 똑같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근데 지구의 땅이 무한정인가요? 그랬으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으로 일희일비하진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멀리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이 땅을 늘려가는 만큼 그 동물들한테 가축들한테 땅을 늘려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동물들한테 비옥한 땅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놓고 풀뜯게 만든 동물들만 키우진 않아요. 소든 양이든 돼지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요런 칸에다가 가둬놓고 먹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면서 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장식 축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공장식으로 동물을 키우고 그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동물이 괴롭지 않게 그 삶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장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동물을 학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공장식이라는 거는 정말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좁은 공간에서 생산된 아까 첫 번째 환경오염 요인들, 공기, 그러니까 메탄이라든지 그리고 뭐 먹이로 인한 배설물들로 인한 물과 땅에 대한 오염이 공장식이면 인근은 더한 거예요. 그 근처는 오염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좁은 공간에 동물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기존 축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기존 축산업이 인간이 앞으로 증가해서 먹을 만큼의 고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느냐인 것뿐만 아니라 이 축산업이 존재만으로도 일단 지금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분명 필요해요. 사람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원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 환경오염이나 이 동물학대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료의 주 성분을 바꿔본다든지 메탄이 좀 덜 나오도록 뭐 마늘을 섞으면 덜 나온다라고 해요. 뭐 이런다든지 하지만 이 축산업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겠죠. 단순히 생각해봐도. 근데 이 대체 육류 즉 배양육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그거를 효모나 이런 걸 넣어서 배양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늘려서 이 고깃덩이를 진짜 실험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첫 가능성이 보이게 된 겁니다. 하나의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하나의 업 자체가 갈아엎어질 수 있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겔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사실은 육류뿐만 아니라 식량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게 되는 이 식량난, 인류의 식량난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지대하게 이 지구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분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도 배달, 당일 배송이 가능한 땅덩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마존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배달이 워낙 잘 되고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 배달이 당일 배송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땅덩어리 크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죠.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거나 이렇게 물류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땅이 좁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실제로 그 물류 직원이 이동하거나 차량이 이동할 때 시간이 덜 들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 약 72% 정도의 미국 인구가 당일 배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4월 말경에 이제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는 곳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살짝 넘어간 다음에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마켓을 조사하는 뭐 CNBC나 RBC 캐피털 마켓츠 뭐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당일이나 2길 배송에 대한 인프라를 이미 꽤 구축한 상태다라고 보고서가 났는데요. 그러면 아마존은 이걸 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느냐를 봐야겠죠. 자, 여기 미국 땅덩어리가 여기 있어요. 이 미국 땅덩어리에 사실 인프라 구축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게,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중간 창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시키기 전에 이미 그 근방에 있는 곳에 물건을 가져다 놨다라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수많은 중간 창고들을 만들어 놨기에 이 2길 배송, 당일 배송을 대부분의 미국인들한테 제공해줄 역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간 창고를 엄청나게 많이 구축해 놨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 분석입니다. 즉 A라는 지역에서 인근 고객들이 주로 자주 사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 중간 창고에 많이 챙겨두면 언제든지 그 주변 고객들이 주문하는 것은 바로바로 그 지역 근처에서 대응할 수가 있겠죠. 멀리서 물건이 올 필요 없이 근처에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에서 말하는 고객 분석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세 번째는 단순히, 자, 지난달에 A라는 물건 100개가 나갔어. 그러니까 100개를 쟁여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그 다음 달에 그 A라는 물건이 10개밖에 안 나가면 그 물건이 전부 재고잖아요. 재고. 그러면 손실이죠. 그러면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지난달에 산 물건에 대해서 지난달에 이만큼 샀으니까 똑같이 쟁여놓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지난달에 100개가 시켜놨으면 80개만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만큼 고객들이 실제로 더 많이 시켰을 때는 배송 시간이 늘어나겠죠. 멀리서부터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 없으니까.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자, 세 번째로 예상입니다. 예상. 사실 현대 기술의 어떻게 보면은 정수기도 하죠. 여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주로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건데요. 아주 큰 빅데이터를 컴퓨터가,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머신러닝으로 모두 다 분석을 다각도로 해서 결과, 자, 그럼 다음 달에는 뭐 계절 효과나 뭐 지난달에 어느 정도 주문했는지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요 정도 재고를 갖다 놓으면 될 것 같다라는 걸 미리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상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어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일 배송을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왜? 그 내가 사는 곳 인근 창고에, 야, 정말 적절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시킬 만큼의 A라는 물건이 미리 와 있을 거니까 당일 배송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했는데 재고가 없음이 잘 뜨지 않는다라는 거죠. 핵심은 예상을 통해서 재고 없음이 뜨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너무 많이 갖다 놔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는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창고 이외에 수령 창고라는 걸 또 둡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은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택배를 받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소포나 택배를 받아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수령 창고를 따로 둔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건이 중간 창고에서 내가 주문을 했는데 이 수령 창고로 넘어오게 됩니다. 도심 곳곳에 이런 곳이 존재하고 고객과 최대한 가까운 수령 창고에 갖다 놓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객은 그 수령 창고에 방문을 해서 이
택배를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한 차이를 불러와요. 왜냐면은 지금 기술력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제로 대량의 물건들을 중간 창고까지 옮기는 시간도 문제겠지만 택배 기사분들 실제 사람이 하나하나 그 주소까지 찾아가서 물건을 놓고 오는데 인건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하나의 사람이 시간을 온전히 써서 무게를 무거운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과 인건비가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결국에는 수령 창고를 많이 갖다 놓고 그 수령 창고에서 사람들이 멀다고 느끼지만 않으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오는 게 멀다고 느끼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가져가 주니까 이렇게 하는 만큼 택배 기사분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 사실은 택배 기사분들의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수령 창고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건비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에서 사람의 필요성을 줄여나가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이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고 앞으로 당일 배송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기를 더 하자면 뭐 나중에 육상 드론이나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자리를 잡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 운전기사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도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되는 게 어쨌든 미국도 택배기사분들에 대한 그 처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지 못하다고 해서 아마존이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거기서 비용을 아끼려고 아마존도 악랄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국내도 새벽 배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택배기사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회사들이 비용을 줄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미국도 당일 배송의 시대가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어떤 테크닉이죠, 이런 것들이 당일 배송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그럼 미국이 가능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사실 접목만 되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한국만의 고유 서비스는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게시글로도 예고를 했죠. 자, 미국과 중국 무역전 왜 일어나고 있고 무역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제가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자, 이번에 화두가 된 거는 미국이 중국한테 10%의 관세를 물리던 거를 25%까지 늘리겠다라고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00원짜리 상품이어서 미국에서 중국, 이 1,000원짜리 중국 상품을 살 때는 1,100원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10%의 세금이 붙으니까요, 관세가. 근데 이거가 이제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25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제품을 사용하던 사람도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이게 1,250원이라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만원 단위였으면 10만원짜리였으면 11만원이었던 게 12만 5천원이 되는 겁니다. 100만원짜리였으면 110만원이었던 게 125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품에 대한 구입이 줄어들게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으로부터 10%의 관세를 매기고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양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23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10% 매기던 거를 25%로 올리면 230조 원어치의 상품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럼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상품들이 덜 팔릴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하나 더 얹어요. 자, 지금 10%짜리 25%로 올리겠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15%포인트.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관세를 안 매기고 있는 게 3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뭐 계략적으로 한 360조 정도 되는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관세가 없었어요, 그동안. 관세가 없어서 그냥 1,000원짜리면 1,000원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관세가 제로인 것에 대해서 플러스 25%포인트, 영원을 받던 거를 25%를 관세를 받겠대요. 그러면 360조 정도 되는 상 덜 팔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발언을 미국이 한 거죠. 근데 대체 미국이 왜 이러냐,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약을 하잖아요. 미국이랑 중국도 앞에서 싸우지만 뒤에서는 사랑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야, 우리 그동안 상품 잘 팔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협약을 딱 맺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깼을 때, 중국이 그걸 어겨요. 약속을 어겼을 때 미국이 야, 약속 어겼으니까 제재한다 라고 했는데, 약속을 어겨서 제재를 했더니 중국이 보복을 합니다. 야, 내가 약속 어기면 어긴 거지 왜 제재까지 하고 그래? 그럼 미안합니다. 그럼 나도 보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죠. 앞으로 너희가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제재하는 거는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 안 하면 25% 때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줄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역전쟁에서도 요약을 했는데 자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주는 중국 입장에서의 중국 기업을 도와주는 방식에는 다른 나라 상품의 관세, 세금을 먹이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보조금을 많이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다른 국가의 기업과 싸울 때 도움이 훨씬 되겠죠. 싼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이 사실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 보조금 정책을 정말 많이 씁니다. 특정 산업, 뭐 철강에다가 돈 엄청나게 주고 디스플레이에다가 엄청나게 돈 주고 반도체에다가 돈 엄청나게 쏟아주는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타격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 보조금 좀 줄여라, 그만해라 진짜 라고 미국이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좀 미국의 편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중국이 어쨌든 저작권 침해가 심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좀 하지 마라, 이제 적당히 좀 너희가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해결을 해라, 침해를 못하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네, 25% 때릴 거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지금 해외에 수출하는 상품 중에 가장 주력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에 의해서 그 저작권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눈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환율 조작이라는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환율 조작국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환율 조작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역 전쟁에서 어떻게 중요한 거냐면 환율 조작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중국이 자국의 돈, 위안화죠. 이 위안화의 가치를 떨굽니다. 뭐 돈을 풀든지 돈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갖고 있는 위안화를 막 쏟아붓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안화를 시장에 늘려요. 그러면 위안화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희소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안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자, 중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뭘로 사죠? 중국 돈으로 사겠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1달러인데 그걸로 더 많은 여기서는 중국 돈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나아가서는 뭐예요? 똑같은 달러로 더 많은 중국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의 상품이 싸게 많이 팔리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환율 조작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환율 조작에 대한 눈독을 들일 수도 있는데 중국은 야, 이거 너무 진짜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만해라, 멈춰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조작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이 환율을 좀 안정시키려고 시도를 하면 미국에서 일단 시비를 겁니다. 이 환율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특히 자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자국의 상품이 싸져서 많이 외국에 팔린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요즘에 특히 많은 편이긴 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이 무역 수지, 즉 무역의 수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25%로 올릴 거지만 실시는 조금 연기를 한 상태예요. 올릴 거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25%로 그날 발표하고 바로 적용하는 그런 막대먹은 국가는 없으니까 적용은 조금 연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열받고 어떻게든 보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이 중국에서 머리를 굴려보는 거죠. 굴려보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590조 원 정도가 수출을 되고 있습니다. 감은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180조 원 정도밖에 이것도 적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 수준. 둘을 비교해보면. 즉 미국과 중국이 무역이 서로 막 단절되고 보복하고 막 이래가지고 무역이 서로 잘 안 되는 사단이 나도 타격은 누가 커요? 미국도 타격이 있겠지만 중국이 훨씬 타격이 크다라는 거죠. 더 미국한테 많이 팔고 있었으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계속 이렇게 싸우면은 우리가 더 손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사실 무역전쟁은 제가 사랑과 전쟁이라고 표현했던 게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계속. 뭐 연기하고 연장하고 무역전쟁 했다가 협상 진행된다 그랬다가 뭐 지금 3년째 싸우고 있죠. 3년째. 2, 3년 됐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사실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게 타격을 더 많이 입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보복을 바로 하기보다는 생각하는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시장 해석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다만 어쨌든 이런 발표가 날 때마다 투자 시장이나 실제 실물 경제도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 싸우지? 이런 것까지 해서 알아두시면 왜 타격이 큰데도 왜 싸우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이해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일주의 배우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5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해봤고요. 요것도 괜찮은 부분들은 또 분할해서 올릴 테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검색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